제가 사실 소전사 팬이었고 역전다방도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KFN에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한테 수학은 놀이터와 같은 곳이죠. 재미있는 수학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브레인 게임의 끝판왕이자 암호 전쟁의 실사판 암호 해독의 세계에 같이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호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신서호 교수님을 탁 초대할 수 있어갖고 정말 감개무량한데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서호 교수님이랑 제가 만난 것도 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1991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기억하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때 나갈 친구들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 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라고 했는데 중학교 중1이었습니다. 1학년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이 뭐 얼마나 한다고 여기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풀어갖고 그때 어찌나 주눅이 들었든지 세상엔 진짜 천재가 많구나 라는 걸 그때 새삼 느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저는 그때 공부했던 기억은 많이 나지 않고 열심히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는 놀고서도 저렇게 문제 잘 풀고 누구는 막 이렇게 밤새 수학 문제 푼다고 했는데도 못 풀고 해갖고 그 좌절감이 한 3배, 4배 정도 났던 기억이 또 다시 나네요. 그래서 우리 신서호 교수랑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수학과 전쟁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암호가 아닌가 해요. 네, 맞습니다. 암호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학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러려면은 암호를 만들 때 어떤 규칙을 갖고 이걸 생성하고 해독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파벳 글자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알파벳들을 뒤섞어서 그거를 암호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다만 알파벳에 글자가 많은데 이거를 너무 복잡한 규칙을 갖고서 섞으면은 만드는 사람도 헷갈리고 푸는 사람도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것 비효율적이고 또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스파르타 군대가 사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스키탈레 암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죽끈을 갖다가 방망이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한번 똘똘똘 감아갖고 글자를 갖다가 쭉 쓴 다음에 그 끝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하기도 좋고 그리고 다시 해독하기도 좋은 세계 최초의 군사용 암호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죠. 아니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쓴 다음에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은 또 그렇죠.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요즘 그런 게 여기저기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도 유명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로마 군대를 빼놓고는 그죠. 옛날에 강한 군대를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로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쭉 나열해 놓고서 세 글자씩 뒤로 미는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저 암호라고 부르죠. A를 세 글자 뒤인 D로 보내고 B를 세 글자 뒤인 E로 보내고 C를 세 글자 뒤인 F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거를 보낸다고 하면은 F는 그 세 글자 뒤에 걸로 가야 되니까 GHI가 되겠죠. 그리고 R은 STU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I는 JKL. JKL. 그리고 E는? E는 FGH가 될 거고요. N은 OPQ가 될 거고요. 그리고 D는 EFG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문이 friend고 나오는 암호문은 이것이 IUL, HQG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평문이랑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암호가 되고 암호를 받은 사람이 이제 풀려면은 이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 K라는 값이 필요하다.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사실 요거는 신서호 교수 정도의 IQ면은 어렵지 않게 K를 모르고도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대전에 독일군에서 쓰는 암호를 보면은 같은 글자를 써도 같은 글자들이 서로 다른 알파벳에 대응되도록 암호문을 쓰면서 중간에 규칙을 바꾼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애니그마라는 유명한 암호 생성기 플러스 해독기 이런 건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더해주는 숫자를 갖다가 매번 바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K3처럼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가 난수표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막 무작위로 나열된 숫자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번엔 1 더해주고 3 더해주고 5 더해주고 9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기계적으로 계속 여기 더해주는 숫자가 바뀌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애니그마 암호 기계인 거죠. 그래갖고 독일은 맨 처음에 야, 이걸 갖다가 전통적인 암호 해독 방법으로는 못 풀겠지 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영국에서 해독하는데 성공했죠. 그걸 깨는데 굉장히 공헌을 세운 유명한 분이 앨런 튜링과 맞아요. 뭐 다른 수학자들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해독 작업을 기계화시켜서 해결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가 샅샅이 털림으로써 그 당시 독일의 유보트 작전이 아주 뭐 만천하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연합국이 결국에 유보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그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암호와 수학자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뒤에 이어진 냉전 시대는 이게 굉장히 수학자들의 역할이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쓰이고 있는 암호가 사실은 1970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그 RSA 암호라는 거를 RSA 암호. 예. RSA가 이제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건데, 그분 다 수학자들이죠. 그렇죠. 이제 MIT에서 뭐 수학,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암호를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거기 무슨 암호를 썼는지 메뉴 들어가 보면 막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RSA 1024, RSA 2048 이런 막 코드들이 붙어 있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RSA인 것 같은데, RSA 암호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에 영국에서 비슷한 거를 먼저 생각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은 1973년에 영국의 정보부서에서 먼저 개발했더라고요. 이게 GCHQ라고 해서 수학자 또 콕스라는 분이 군사, 보안용 통신을 위해서 만든 암호 체계였는데, 그동안에는 비밀리에 꽁꽁 묶어놓고 있다가 1990년대나 돼서야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그때 알려지게 됐죠. 그 당시 GCHQ에서 개발한 암호가 당연히 당시의 냉전 시대이다 보니까 군사용이나 아니면 외교용 비밀 전문에 아주 폭넓게 그 당시에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 또 70년대, 80년대부터 인터넷이 큰 붐을 일으키게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채용이 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열쇠 하나만, 숫자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또 그걸 쉽게 풀고 다시 암호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역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RSA에 기반이 된 정수론을 전공한 우리 신 교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원리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맛배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수랑 소인수 분해라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소인수 분해. 그렇죠. 네. 그게 무엇인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6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곱으로 쪼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60이라는 거를 쪼개면은 60은 2 곱하기 3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은 3 곱하기 10이고 10은 또 2랑 5로 쪼개지니까 2 곱하기 5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쪼개서 끝까지 쪼개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들, 더 이상 곱셈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숫자들을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수. 네. 그리고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라는 거는 원소의 소랑 같은 한자를 쓰는데, 굉장히 큰 물질도 다 쪼개면 원소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는 이런 소수들로 다 쪼갤 수가 있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쵸. 수를 갖다가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군요. 정수론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수라는 게 사실 2, 3, 5, 7, 11, 13, 17, 19 이런 작은 숫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가 이미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거를 증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큰 소수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착안해서 RSA에서는 굉장히 큰 소수 2개를 골라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PQ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길어서 여기 칠판에다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몇백짜리 되는 수겠죠? 그렇죠. 네, 한 500짜리 될 수도 있고 뭐 1000짜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큰 수인데, RSA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그거의 곱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커도 곱하는 거는 뭐 현대 컴퓨터로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PQ는 모르고요. 알려주지 않고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숫자고. 이 만약에 그럼 이 P와 Q를 알게 되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암호를 쉽게 네. 깰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N은 아는데 P랑 Q를 모르거든요. 물론 만든 사람은 P랑 Q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아무리 큰 숫자 두 개가 있어도 곱셈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암호의 기본이 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나 또 해독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를 금방 계산해서 암호를 만들거나 풀 수 있고, 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푸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죠. 수천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를 풀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N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소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요즘 컴퓨터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요즘 AI 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모든 2나눠보고 숫자로 3나눠보고 다 나눠보면은 네. 뭐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가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좋아져도 숫자가 한 1000자리쯤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일생 동안에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직도. 우리 일생이 걸릴 정도로 그게 많이 걸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977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129자리인가요? 그 정도의 숫자를 주고서 그거를 소인수분해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었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129자리 고 숫자군요. 예. 그래서 이 129자리 숫자는 1994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진지하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문제가 나온 지 17년이나 돼서 네, 한참 후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전문가들 한 600명 정도랑 그다음에 컴퓨터도 한 1600대였나? 많이 동원해서, 그래서도 8개월이나 걸려서 이 8개월. 소인수분해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 129자리 정도는 아마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릿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인수분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RSA는 이거보다도 더 큰 N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자릿수가 많은 N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SA 2048이면 아마 10진수로는 한 600자리가 넘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 뭐 거의 몇만 년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런 알고리즘을 써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RSA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은 그 RSA 암호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요즘 큰 화두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사실 바로 우리 물리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물리학 박사님이, 최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왜 유명한 피터 쇼어 박사님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직은 없지만은 소인수분해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을 했던 거죠. 이미 90년대.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줄어들까라고 계산을 해보니 지금의 슈퍼컴퓨터는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걸릴 문제를 갖다가 불과 몇 분에서 길어도 1시간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딱 예측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에이 이거 양자 컴퓨터 언제 만들겠어, 이거는 그냥 상상 속의 컴퓨터인데 라고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작은 규모의 양자 컴퓨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양자 컴퓨터 이후의 세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역시 준비성 철저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해도 깰 수 없는, 그렇죠. 양자 컴퓨터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는 그런 새로운 암호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양자 내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숫자가 커져도 그거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설명해 주신 양자 컴퓨터도 풀 수 없는 양자 내성 암호로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있죠? 제한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격자 기반 암호라는 건데요. 격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간상에 그렇죠. 점이 네.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원 격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간격이 일정한 그런 선을 무한히 많이 긋고서 이런 거기서 선들이 그죠, 만나는 만나는 점들이 격자를 이룬다고 요거 하나가 격자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격자에서 뭐 하나를 원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그죠.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어디냐?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눈으로 보기에도 제일 가까워 보이는 점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2차원 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보이고 쉽게 느껴지는 거지만은 이거를 수학자들은 고차원적인 공간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수학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3차원이 되고 4차원이 되고 이게 100차원이 되고 1000차원이 돼도 100차원이 되고 1000차원이 돼도 비슷한 격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그럼 1000차원의 공간에서 그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냐 그 거리를 재봐라 하는 거는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2차원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얘랑 가까운 거 얘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지만은 엄청나게 뿌려지면은 어느 점이 가까운지 찾기도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그렇죠. 예, 격자가 이 굉장히 격자점 문제군요. 네, 격자를 만든 사람은 보통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받아든 사람은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3차원 세상에 살면서 4차원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몇천 차원 얘기 나오니까 순간 아득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신 교수님은 그런 고차원의 세계가 이해가요? 기하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머릿속에서 4차원, 5차원이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도 4차원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좌표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2차원 좌표계는 보통 우리가 XY 좌표계를 이제 학창 시절에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2,3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쪽으로 3칸 그죠. 가면은 그게 2,3인 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숫자 2개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2차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원이면은 결국은 숫자 3개를 가지고 점의 위치를 그죠, 표시하는 XYZ 거잖아요. 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4차원이라는 게 별 다른 게 아니라 숫자 4개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그게 4차원이 되는 거고 숫자 100개로 위치를 하나하나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게 100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100차원이든 1000차원이든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다만 기하학적으로 우리 그게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은 하기 힘들지만 암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계산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상상이 안 가도 우리 신서우 교수님 같은 수학자들은 1000개의 숫자를 갖다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건 1000차원의 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머리 용량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00 곱하기 100 머릿속에 넣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외에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자 내성을 가진 암호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 중에서도 그 천정희 교수님 팀이 개발한 동형 암호라는 게 있는데 그 동형 암호 자체는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거기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도 이걸 굉장히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바로 국방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0,0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들이 미국의 경쟁 국가인 중국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중국이 진짜 양자 컴퓨터를 먼저 개발하는 날이 오면은 지금 이 RSA 암호가 싹 무력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도 공격을 못하는 암호 체계로 먼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선두에는 미군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암호를 풀려는 사람과 암호를 지키려는 사람 또는 새로운 암호를 개발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칼이 더 좋은가 방패가 더 좋은가 끊임없는 싸움이네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수학자의 자세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다 라는 그 인상을 확 받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서우 교수는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카투사로 갔다 왔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담당했어요? 저는 행정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난 사실 생각했을 때 신서우 교수가 포병장교로 가서 뭐 FDC나 그런 거 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200년 전쯤에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포병장교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할 주제가 포술과 탄도학이잖아요.
그래서 포병 장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수학을 좀 알아야 되고 사실 수학을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감자대왕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뭐 방금 이 발언에 전쟁사 갖다가 좋아한다는 게 헛말이 아니면 탁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18세기 초에 유럽의 4대 강국의 틈바구니가 딱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프로이센의 융성을 이끈 그 대표적인 국왕이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죠. 그 당시 이미 프리드리히 대왕 이전에 프로이센 육군의 보병이나 기병은 굉장히 잘 조련된 상황이었어요. 프로이센의 그 당시 강점이 엄격한 규율,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유명했었는데요. 무려 1분에 6발, 그러니까 10초에 한 발씩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군대보다 거의 2배 빨랐던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 다른 나라는 뭐 빨라야 1분에 2~3발 정도 쏘던 거에 비하면은 병력이 적었어도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수한 보병에도 불구하고 포병이 굉장히 이제 미흡했었죠. 대포를 갖다가 잘 만들고 잘 쏘려면은 각종 과학 기술이 발전해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프로이센이 아직 그렇게 과학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체계적으로 포병 장교들을 육성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어갖고 프리드리히 대왕이 우리가 빨리 이런 선진 과학 기술을 습득해서 보급해야겠다, 이걸 절감했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닐까요? 전문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인재들 없나 막 물색해서 스카웃을 했는데 그때 마침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바로 이때 프리드리히 대왕의 딱 그 낙점을 받은 거예요. 와, 이 레오나르트 오일러라고 하면은 특히 수학자로서 듣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수학자들에게 오일러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의 어떤 분야를 해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존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넘사벽, 사기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수학이라는 나라가 뭐 조선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세종대왕 확 와닿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를 창시하거나 여러 가지 수학 분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대왕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캐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잘 써먹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곧장 의뢰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프로이센군 포병을 더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좀 만들어 봐라 라는 그런 주문을 내리게 되고요. 그때 딱 오일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책을 한 권 우리가 보급을 해야겠다. 근데 마침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에 적당한 책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포술의 새로운 원리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영국에서 발달한 뉴턴 역학, 뉴턴의 물리학을 갖다가 포술에 녹여 넣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면 좋겠다 해갖고 번역에 착수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 틀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나의 과학적 이론들, 수학적 지식을 갖다가 접목시키면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점점점 거기다가 주석을 덧붙여갖고 책이 양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 원서는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오일러가 다 번역하니까 독일어판은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 돼버렸죠. 뉴턴의 역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미적분학이 사용된 것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아직 사용하지 못하던 미적분학을 제대로 포술에 녹여놓은 그야말로 근대 탄도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특히 군인들이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미적분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혹시 포병 출신이라면은 그 원흉이 바로 오일러였구나 하면서 머리를 싸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신서호 교수님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좀 거칠 수 있게 미적분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미적분학을 처음 대했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미적분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대상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특히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학문이 미적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뭐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는 건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매 순간순간마다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가 그거를 잡아내는 게 속도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가 표시가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미적분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차에는 다 미분 장치가 하나 들어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위치가 변화하는가를 그거를 계기판에 표시하는 게 결국 속도계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속도계가 사실은 우리의 운동을 갖다가 미분한 걸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사실 적분도 거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여기 자동차 계기판 밑에 보면은 우리가 몇 킬로미터 갔는지 그렇죠. 계속 누적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적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속 100km로 1시간을 갔으니까 100km 갔고 그 다음엔 시속 50km로 또 30분을 가면은 25km 갔으니까 합하면은 125km를 갔다. 이렇게 누적 거리를 갖다가 쭉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과 적분을 다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면은 운동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일러는 그걸 갖다가 포술에 접목을 시킨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이 사실 포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으로 포를 쐈을 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적을 잡으려면은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일일이 그때그때 실험을 하면서 조정을 하지 않아도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론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자원도 절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포를 지금 쏘고 그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 떨어질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대포가 어디로 날아갈지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이 미적분이 숨어 있었던 중요한 가치였군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을 가지고서 오일러가 포술에 대해서 책을 번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계산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뉴턴의 기본적인 역학만 가지고서 우리가 중력을 생각하고 공기 저항이 없이 등속 운동을 가정하면은 쭉 가다가 중력 때문에 이게 계속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예쁘고 대칭적인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아주 매끈한 곡선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특히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포물선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수직에 가파라지고, 가까운 네. 그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럼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오일러가 생각한 거는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속도의 제곱에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거를 가정을 하고서 식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모델을 만들었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쫙 식으로 풀리는 거군요. 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면 그 비례 상수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면은 뭐 몇 번 이렇게 써보고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그 비례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미분적분을 통해서 풀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궤적이 결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오일러가 이걸로 프로이센군 포병장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전장에서 계속 미적분하면서 그 식을 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큰일이죠.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대포 써야 되는데 이미 전투 끝나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써먹기 좋게 사표, 파이어링 테이블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포를 쏠 때 대포마다 화약을 얼마만큼 넣어서 몇 도 각도로 쏘느냐 요게 딱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를테면 5도 각도로 쏠 때, 10도 각도로 쏠 때 얼마만큼 멀리 나가는지 이걸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 게 바로 사표, 파이어링 테이블이라는 건데 그래서 총 18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보급을 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걸 이용을 해갖고 빨리빨리 이 대포를 몇 도 각도로 쓰면 지금 몇 미터 날아가겠다 이걸 잡고서 즉시 써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표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발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아무리 표를 잘 만들고 그 세세한 조건을 붙인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기온이라든지 습도나 이런 것에 분명히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습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습도가 높으면은 요즘처럼 엄청나게 후덥지근하면은 이 날아가는 대포알이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기온이 같은데 습도가 더 높아지면은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우리도 끈적끈적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뭐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그런 물 성분의 밀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공기의 밀도가 더 높아서 저항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야,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 같은데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사실은 반대예요.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분자들은 뭐 산소 같으면은 O2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량이 16 더하기 16 30인데 물은 그거보다 오히려 가벼워요. H2O니까. 그래서 실제로 산소나 질소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습도가 많으면은 같은 부피여도 그만큼 무게가 더 적어요. 그만큼 밀도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저항도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흐리고 습한 날보다 오히려 쨍 맑고 겨울처럼 이렇게 차가운 날이 오히려 대포가 더 안 나가요. 그럼 비 내리는 날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은 그건 상식이랑 맞아요. 비 내리면 당연히 포탄이 빗방울 맞아갖고 그만큼 저항을 많이 받게 돼갖고 더 안 날아가게 되고요. 바람의 영향은 뭐 당연하죠. 역풍이 불면은 그만큼 포탄이 안 날아가고 순풍을 받으면은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가고. 그런데 여기서 뭐 그것 말고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탄을 그러면 더 무거운 걸 쓰거나 아니면은 더 뚱뚱한 포탄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뚱뚱한 거를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포탄이 커지면 일단은 날아가는 거리가 줄어들 것 같고요. 추진력이 비슷하다면 또 포탄 모양도 왠지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그냥 구형인데 이게 커지면은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늘씬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이클 선수들 같은 거 타는 거 보면은 몸을 착 좁혀갖고 바람을 맞는 면적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공기를 가르고 가는 이 단면적을 갖다가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같은 무게라면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사실 그 이상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일러 이후에 이런 효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거기에 보다 더 정교한 식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포탄도 3D 대왕 시대 때는 구형으로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19세기가 되면은 유선형으로 점점 만들기 시작하죠. 앞쪽이 뾰족해서 공기를 가르고 가기 좋게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공기 저항 줄이는 그 유선형 하니까 저는 고속열차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고속열차 앞부분이 이렇게 늘씬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결국은 공기 저항을 줄여야지 더 속도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겠네요. 그렇죠. 공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고 거기서 생기는 저항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한 그 노하우들의 집약체인 거죠. 그리고 이 포탄이 날아갈 때 구형으로 만들면은 주변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포탄이 만들어내는 난류 때문에 이게 궤도가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강선을 파서 스핀을 줌으로써 궤적을 안정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수학자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요소들을 다 넣어서 탄도를 계산하려면은 인간이 계산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계산기가 발명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포탄의 탄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 그 당시에 아직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이용한 기계식 계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정교한 거는 해군 전함 같은 데 탑재되는 그런 계산기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해전이라고 하는 게 포를 쏘는 나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네. 적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포탄이 해전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데 보통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적함이 움직일 거리까지 예상을 해서 그 앞에다 쏴줘야 되니까 그만큼 계산량이 많았고 그래서 전함에 탑재된 그런 탄도 계산기가 굉장히 정교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이 사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을 때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 이런 게 맞아. 나왔는데 그 답이 애니악이잖아요. 뭐 애니악은 뭐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게 1945년인가? 이제 2차 대전 거의 끝날 때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잡한 계산을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군사용 내지는 탄도 계산용으로 결국은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 당시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계산기라고 얘기하는 애니악이 바로 미 육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갖고 그 사표 계산을 위해서 만든 컴퓨터였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도 컴퓨터 할 게 있었는데 또 그건 재밌게도 독일군의 암호를 깨기 위해서 암호 해동용으로 만들어진 콜로서스 같은 게 최초의 전자계산기고 요건 범용 계산기고. 이 전쟁이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발명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참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중심에는 수학자가 있었다. 이거 네,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 프리드리 대왕이 오일러를 영입해서 탄도 계산을 하고 또 포병을 발전시키는데 써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큰 발전이 있었나요? 아까 잊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 일 갖다가 제대로 못했었네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프리드리 대왕이 결국에 오일러의 업적을 통해서 열심히 포병을 조련시켜갖고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 당시 많이 쓰던 대포가 토이센구 같은 경우 6파운더, 12파운더 포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 정도 포탄을 갖다가 간단하게 사표를 싹 찾아갖고 빠르게 초탄을 명중시킬 수 있는, 즉 초탄 명중률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 전쟁이라든가 그런 주요 전쟁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열강들이 프로이센군 포병을 무시했는데 아니 갑자기 쟤들이 왜 이렇게 포탄을 잘 때리지? 엄청나게 놀랐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전통적인 과학기술의 강국하면 어디겠어요? 프랑스? 그죠. 프랑스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도대체 프로이센군이 저렇게 실력이 늘은 이유가 뭘까 네. 고민하다 보니까 그 오일러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군 포병이 그 독일어로 된 오일러의 책을 역으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막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책의 매력에 푹 빠져든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나폴레옹인가요? 맞아요. 나폴레옹 얘기에. 포병하면 나폴레옹이잖아요. 맞아요. 포병 프랑스 하면은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하면은 천상 이공계생이었죠. 그래갖고 엄청 미적분도 되게 좋아하고 복잡한 수학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 이 오일러의 미적분이 제대로 우리 포병에게 들어맞는구나 하면서 프랑스군 포병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면서 사실 19세기의 포술 발전은 또 나폴레옹이 가르친 프랑스 포병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야, 이렇게 역시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바탕에 오일러가 있다니 참 그러게요. 수학자인 저로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오일러는 사기캐 맞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은 자녀가 지금 몇 학년이죠? 4학년, 6학년입니다. 아, 초등 4, 6. 근데 뭐 저희 애들도 요즘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게임 하느라 엄청 시간 많이 보내고 하는데 혹시 그런 잔소리 안 해보셨어요?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보통 적당히 좀 해라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고 사실 신 교수님도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하셨죠? 네, 사실 그 이유 때문에도 애들 보고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고요. 아, 본인의 모습이 막 저 안에서 꼬물꼬물 잡히는구나. 저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뭐 삼국지 뭐 초창기 버전들 여러 개 해보고요. 이야. 그리고 또 신장의 야망, 아우, 노부나가 그죠. 소재로 한 그런 게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뭐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이 게임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현실의 전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도 쓰이는 것들인데 거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수학자들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학자의 역할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걸 또 수학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반면에
그런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역시. 좀 단순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수학으로 먼저 돌려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보면은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추구한 그런 선구자들도 있었겠죠? 네, 1916년인가요? 이건 1차 세계대전 중이네요. 그렇죠. 이제 란체스터라는 사람이 란체스터의 란체스터,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병력의 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 많은 수의 병력들이 부딪혀갖고 큰 희생을 내고 있는 도중에 당연히 수학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이면에 숨어 있는 수학적 법칙을 찾아보겠다. 그런 욕심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신성호 교수님, 그러면 이 란체스터 법칙 멋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단순한 모델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네. A군이 편의상 100명이 있다고 하고 B군이 200명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양쪽에 100명, 200명이서 딱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양쪽 다 훈련도가 똑같고 10%씩 명중을 시킨다 그러면은 B군이 200발을 쐈잖아요. 그런데 명중률이 10%면은 20만큼 피해를 이쪽은 입히겠죠. 20명이 맞겠죠? 그러면은 A군이 입힌 피해는 100발을 쐈는데 10%만큼 피해를 입혔으니까 10만큼 이쪽은 피해를 10명. 입혔겠죠? 그러면은 남은 게 여기는 190명, 여기는 80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빠바바방 쏘면은 또 10%만큼 피해를 입히고 여기도 10%만큼 피해를 입히니까 그러면은 벌써 그러게요. 느낌이 오시는 게 그쵸. 여기서는 18명 없어질 동안에 여기서는 2배가 넘게 사라졌죠? 그러게요. 아까는 1대2였는데 이제 남는 게 1대3. 네. 점점점 비율이 커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더 불리해질 거고 점점 이쪽은 더 빨리 줄어들 거고 이쪽은 더 천천히 줄어들 거고 그렇겠네요. 하니까 A군이 B군이랑 대등하게 싸우려면 그러면은 네. 얼마나 잘 싸워야 될까? 근데 여기서 잘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명중률이 높을수록 잘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중률이 10%가 그죠. 아니라 네. 20%면은 10%였을 때보다 2배로 잘 싸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명중률이 30%면 3배로 잘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병력 차가 1대2니까 명중률이 2배면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면 조건을 좀 바꿔서 명중률이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요? 20%라고 네, 20%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만큼 피해를 입혔으니까 얘는 아까처럼 여기는 마이너스 20? 여기는 그대로 똑같은데 여기는 20% 마이너스 피해를 20. 입혔으니까 여기도 네. 마이너스 20이죠. 여기 180명 남고 80명 남고. 한 번 더 반복해 보면은 여기서는 또 10%만큼 피해를 입혔고 여기선 20%만큼 피해를 입혔는데 이번에는 입히는 피해도 더 줄어드네요. 그쵸?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승산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네요. 네. 생각과 달리. 그쵸. 그러면은 얼마나 더 잘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A군이 그럼 4배로 잘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0, 아까 그대로 됐고 여기는 이쪽은 마이너스 40. 10이죠. 그럼 160, 160이 되고 80. 80이 되고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16. 여기도 그러면은 128, 64. 한 가지 숫자들의 패턴이 보이실 수 있는데 항상 그러네요. 1대2가 유지되고 1대2, 있죠. 1대2, 1대2 계속 유지가 되네요. 아무리 병력이 줄어들어도 1대2로 계속 이제서야 유지가 돼서 같은 비율로 줄어드네. 네. 그래서 란체스터가 발견한 법칙이 뭐냐면은 병력이 2배가 되면은 병력이 절반인 쪽이 4배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병력이 2배인 쪽이 어떻게 보면 4배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병력 수에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병력 수의 제곱에 비례한 만큼의 위력을 가진다는 게 그 란체스터 법칙이군요. 예, 물론 뭐 여기서 빠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네. 실제 전투 양상을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전략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쭉 서서 서로 상대방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니까 뭐 실제로 그런 전투는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시작할 건가 그런 출발점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란체스터 법칙이 우리가 2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어떤 법칙이죠? 극단적으로 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외나무 다리가 있다고 하면요. 서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맞부닥치는. 이렇게 물이고,
그러면은 A군이나 B군이랑 병사가 한 명씩밖에 못 싸우잖아요. 한 번에 한 명만 싸울 수 있죠. A군이 뭐 예를 들어서 20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199명은 그냥 99명은 보고 있는 거고 한 명씩만 싸우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전투력이 병력에 비례하게 되죠.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B군 병사 한 명이 A군 병사 두 명을 그냥 쓰러뜨리면은 되잖아요. 뭐 아, 그러네요. 이 한 명 없어질 때 이 두 명이 없어지고 한 명 없어질 때 두 명 없어지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전투력이 2배면은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붙어 싸우느냐, 그 싸움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력 차이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란체스터의 두 가지 법칙이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딱 들어맞는 게 우리 왜 영화 300 보면은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결국에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페르시아군을 상대하는 건 그 좁은 협곡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로도 압도당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그런 거랑 딱 연관이 되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또 당연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은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란체스터 법칙이 뭐 재미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전쟁을 분석하는데 유용했나요? 처음에 어떤 생각의 출발점으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당연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모델을 조금씩 더 그죠? 고쳐가면서 또는 더 수정해가면서 이걸 더 좋게 만들어야죠. 야, 수학자의 장기가 나오는군요.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갖고 또 그걸 계속 풀어내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암호가 2차 대전 때 수학자들이 그죠? 딱 예, 그때였죠. 몰려들어서 그 암호 해독하는데 공헌을 하고, 탄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로 그죠? 인해서 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수학 과학적인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죠? 그때를 개점으로 해서 야, 수학자도 이제 쓸모가 있구나 확 인식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또 냉전 시대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러 나라들이 수학 과학적인 접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또 연구소를 설립해서 란체스터 법칙 이후에 더 현실에 부합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후원자가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맥나마라. 네. 맥나마라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통계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장관이 되니까 그런 연구 좀 더 많이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현대전에서는 경험을 해보고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피해가 크니까 뭐 무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겪어볼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모델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인 폭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위기가 있었어요. 1994년도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한 해 만에 그걸 갖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었거든요. 결국 전쟁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시뮬레이션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여러 기관들에서 야, 만약에 이거 폭격을 해서 북한이 전면 남침으로 대응을 하면은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내에 양쪽 군인만 20만 명, 민간인까지 해서 150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일주일 만에 양측 군인이 10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00억 달러 이상의 파괴와 복구 비용만 3천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야, 이거는 너무 큰 리스크다, 이거는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보자 라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들었어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그 당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룬 곳이 듀프이 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듀프이 이분은 퇴역 대령 출신이신데, 이분이 뭘 많이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분이 꾸준히 모아갖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랬을 때 각 전투들이 이런 수학적 모델과 얼마나 그 결과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델링을 계속 수십 년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래갖고 1980년대, 90년대 요때 란체스터 법칙을 쫙 발전시켜갖고 TNDM이라는 모델을 갖다가 그 당시 개발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맞았다고 해요. 80년대에 그런 모델이 나왔다면은 제 기억에는 90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 이라크 전쟁에도 그 모델을 적용해 봤나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이 예측이 또 히트를 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걸프전인데 그 당시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게 걸프전이잖아요. 그 당시 이라크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을 치러오면서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고 또 굉장히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이 전쟁 너무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쪽이 많았어요. 그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한 대략 우리가 들어가면은 사상자가 최소한 3, 4만 명에서 많으면 10만 명 이상 날 수 있다. 이건 너무 희생이 크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 듀프리 연구소가 좀 다른 결과를 내놨어요. 사상자가 최소한 380명,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도 11,700명 정도로 그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할만한데 라고 해서 미국이 그때 과감하게 지상부대를 밀어넣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런 모델들이 얼마나 잘 맞았을지가 궁금한데,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건데. 그죠. 실제로는 미군 사망자가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은 147명밖에 안 됐어요. 그 외에 다국적군 사망자도 300명 정도밖에 안 나왔죠. 몇만 명 사상자를 예측했던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현실과 가깝게 수치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그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더욱 각광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최소는 뭐 한 300몇 명이지만 네. 최악의 경우에는 10,000명이 넘어가는데 모델 치고는 너무 오차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지는 우리 신 교수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뭐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나요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투력 차이라는 게 사전에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전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걸 추정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특히 그 당시에는 미군이 아주 그동안 갈고 닦아온 새로운 신무기들, 정밀 스마트 무기들을 대량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군의 전투력이 본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강한 거야? 라고 차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수학적 모델들이 꽤 유용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는 뭐 사실 아주 정확한 수치를 예측해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대략적인 양상을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스터진 탐구 생활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야, 아쉽게도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신 교수님 사실 방송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전하고픈 말씀 있으신가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수학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별로 좋은 경험들이 없으신데,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수학을 재미있게 느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고요. 물론 수학이 어렵기도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과 또 전쟁에 있어서도 여러 군데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그거를 그냥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다 이해가 안 돼도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거 재밌다 이렇게 느껴주실 수만 있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유익한 시간 같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